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이제 나이 40대 초반인 아이돌을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인생사 새 옹지마라고 인생의 화와 복은 알 수 없으니 매사에 일희일비하지 말라고 하죠. 하지만 사람이 사건 사고가 있을 때마다 의연하게 대처를 하기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뒤흔들 만한 일이 몇 번이나 있으셨을까요? 저는 정말 여러 번 제 인생이 180도 바뀔 뻔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혀 연결고리가 없던 일들이 결국에는 하나의 사건으로 뭉쳐지게 되더라고요. 인연과 우연이 겹쳐 어떻게 이런 필연을 만들 수 있는 건지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얽히고 설킨 제 인생의 끈을 술술 풀게 만들어버린 그날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복잡한 일들이 결국에 하나로 뭉쳤을 때 속이 시원할 정도로 뻥 뚫리는 결과를 보여주더라고요. 이게 다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그때부터는 확실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보통 딸이라고 하면 엄마랑 둘도 없는 사이라고 하잖아요. 다들 그렇게 엄마랑 잘 지내는 걸 보면서 저는 신기했어요. 저는 아빠랑 더 잘 지냈거든요. 아빠랑 더 잘 지낸 수준이 아니라 저는 아빠가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나 다름없었어요. 남들은 넘어지거나 아니면 깜짝 놀랄 때 엄마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아빠야가 먼저 나오는 그런 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의 사랑을 못 받았던 것도 아니지만 아빠의 사랑을 더욱 더 많이 받아서 그렇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빠는 항상 저의 등대 같은 존재였고 때로는 벽 같은 존재였어요. 제가 길을 잃은 순간에 항상 빛으로 길을 안내해주고 저에게 쏟아지는 돌멩이들을 대신 맞아주는 벽이 되어주셨거든요. 정말 어떻게 말로 설명해야 제가 아빠와 너무나도 돈독한 사이였는지를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항상 제 옆에 있어줄 거라 생각했던 우리 아빠 천년이고 만년이고 늘 저를 지켜봐 주리라 생각했던 우리 아빠였죠. 그건 남들 눈에도 똑같았어요. 여보,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결혼은 나랑 했는데 당신 눈에는 아주 딸밖에 안 보이지? 어? 이런 사람을 보고 딸바보 하는 거지. 나는 당신한테도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어. 어떻게 이렇게 이쁜 딸을 나에게 떡하니 안겨줄 수 있었을까? 정말 나는 우리 가족에게 감사해.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정말 무한한 사랑을 주셨었어요. 이 정도 되면 자식을 하나 더 가질 법한데 두 분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었지만 자식은 저 하나만 낳아 키우기로 하셨대요. 사실 집안 형편이 어렵다거나 아니면 자식을 더 낳을 수 없는 이유가 있다거나 하는 건 아닌 것 같았거든요. 물론 부모님끼리의 사정이기 때문에 제가 참견할 부분은 아니죠. 그리고 저는 외동딸로 혼자서 온 사랑을 독차지하고 모든 혜택을 다 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굳이 동생이 필요하다고 느낀 적도 없었고요. 아무튼 제가 외동딸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우리 아빠는 제가 넘어질까 늘 제가 걷는 뒤에 서서 저를 지켜보셨고 저를 업어주셨어요. 혹시라도 저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을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을까 주의를 살피셨고요. 너무 과보호 아니냐고요? 글쎄요, 저는 이런 아빠의 행동을 단 한 번도 과보호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우리 아빠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하고 느낄 뿐이었죠. 저는요, 처음 월경이라는 것을 시작했을 때 말이죠. 그때도 저희 아빠한테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학교 가정 시간에 그게 뭔지 살짝 배우긴 했지만 그때만 해도 월경에 대해 자세하게 배운다는 것 자체가 조금 부끄러운 일이라고 느껴졌다고나 할까요? 듣는 둥 마는 둥 딴청을 부리다가 막상 제 일로 일어나게 되니까 너무 놀라고 만 거죠. 사실 누구나 그 처음에 놀람은 있는 법이잖아요. 아빠한테 바로 달려가서 어쩔 줄 몰라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으니 아빠도 많이 당황하신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런 건 당연히 엄마한테 물어볼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런데 이쯤 되시면 궁금하시죠? 왜 딸은 엄마를 평생 짝사랑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아빠만 찾는지요? 그렇다고 저희 엄마가 성격이 이상하다던가
아니면 저한테 관심이 없다던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엄마 정말 쿨한 여성이셨어요. 자기가 하는 행동과 일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이라고 어릴 때부터 저에게 가르침을 주셨었죠. 그런데 우리 엄마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족들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가정적인 모습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살면서 부모님과 문제가 한 번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아빠랑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사이처럼 친하게 지낸다고 해도 가끔 의견이 안 맞으면 싸우기도 하고 또 사춘기가 찾아오면서 아빠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비밀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특히 학창시절에는 성적 문제로 부모님과 꽤 많은 트러블이 있었죠. 그런데 저희 엄마는 이런 것들은 가정의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밖에서는 절대 티를 내서는 안 되고 밖에서는 무조건 우리 가족이 둘도 없는 화목한 사이로 보여지기를 원했어요. 한마디로 제가 부모님과 트러블이 있어서 가족 모임에 나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해도 억지로 끌려가서 웃으면서 우리 부모님이 최고예요 라고 말을 해야 했다 이거죠. 항상 가족이 1등이어야 하고 우리 가족은 절대 깨져서는 안 된다는 강박관념이라도 있으신 건지 매번 그렇게 가족들에게 화목한 모습을 강요했었어요. 그 부분만 아니라면 엄마랑 잘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었죠. 그런데 그날의 제 감정까지 무시를 당하면서 우리 가족은 너무 화목하고 서로를 위해주고 그런 모습을 남들 앞에서 보여줘야 한다는 게 좀 싫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꽤 마당발이셨거든요. 주말이면 누구네랑 밥 먹기로 했으니 시간을 비워라. 또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온 가족이 외식을 하는 날이다. 가족끼리 함께 해야 하는 일정들이 많았죠. 저 같은 경우는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친구들이랑 주말에 놀러 가고 싶기도 하고 또 남자친구도 만들고 싶었는데 그 모든 게 엄마 때문에 제지를 당했어요. 이번 주말에는 민지네랑 같이 밥 먹기로 했으니까 그런 줄 알고 준비해. 이번에 민지가 전교 5등 했다고 하더라. 괜히 성적 이야기 해봐야 줄거 없으니까 너도 뭐 다른 이야기거리 뭐 있나 생각 좀 해보고. 이번 주말? 나 친구들이랑 같이 영화 보고 시내에서 쇼핑도 하기로 했는데 그리고 내가 민지 잘난 척쟁이라서 싫어하는 거 알면서 왜 자꾸 민지랑 같이 밥을 먹어야 돼. 나 안 딸래. 가족들끼리 다 모이는 자리인데 너만 쏙 빠진다는 게 말이 되니. 내가 자식이 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너 하나밖에 없는데 안 돼. 항상 그런 다툼이 있었죠. 평일에는 학교에 학원에 과외에 시간이 전혀 없어서 주말이 되어야 친구들이랑 겨우 시간 맞춰 놀 수 있는 건데 엄마는 그런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물론 그때마다 아빠가 제 편을 들어주기도 했지만 엄마의 그런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죠. 그래서였을까요? 제가 엄마보다는 아빠를 더 의지하고 아빠에게 더 많은 고민을 털어놓게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가족에게 늘 고마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집안 사정도 넉넉했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집안 사정이 넉넉하니까 아무래도 주변에서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그냥 나이가 1살, 2살 더 먹어가면서 엄마가 왜 그렇게 화목한 가정에 집착을 하는 건지 어느 정도 이해도 가게 되었어요. 이혼이네 뭐네 가족들끼리 불화가 있어서 얼굴도 안 보고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엄마가 억지로라도 이렇게 우리 가족이 화목해 보이도록 노력을 한 것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되었죠. 가정 환경이라는 것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거더라고요. 아무튼 공부를 썩 잘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름을 들으면 거기하고 알 법한 대학에 입학을 해서 열심히 성적 관리를 했어요. 대학 이름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성적이라도 잘 받아서 취업을 하자 싶었죠. 그렇게 대학을 졸업했을 당시에 저희 가족에게 아주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거든요. 최근 들어 몸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다고 앓는 소리를 하시는 엄마에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갱년기가 오는 거 아니냐 하고 넘어갔었는데 그게 갱년기 증상이 아니라 암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누구보다 건강관리에 진심이었던 엄마였기 때문에 암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죠.
저희 아버지는 그때부터 불철주야 상관없이 엄마의 병간호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정성이었어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려는 과정에서 엄마의 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취업을 미루고 아빠를 도와 엄마를 간호했는데 엄마가 딱 잘라서 말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뭐 죽을 병 걸렸니? 요즘은 암도 다 치료된다고 하더라. 내가 뭐 말기암 환자도 아니고 항암 치료 잘 받고 몸에 좋은 것 많이 먹고 운동도 하고 그러면 된다더라. 너도 네 인생을 살아야지. 엄마 아프다고 언제까지 엄마 옆에 있을 건데. 이러다가 엄마가 10년, 20년 더 살면 그러면 너 평생 백수로 엄마 옆에만 붙어 있을 거야. 냉정하게 그렇게 말을 하시는데 정신이 번쩍 드는 거 있죠. 그래, 나도 내 인생을 위한 준비를 해야겠다 싶었죠. 아빠 역시 동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엄마 옆에서 아빠가 열심히 병간호를 하시고 저는 취업 준비를 했죠. 마음이 뒤숭숭하니까 취업 준비도 잘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영부영 꽤 괜찮은 중소기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사람이 많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내실이 탄탄한 그런 회사였고 발전 가능성이 보였죠. 그렇게 저는 평일에는 회사 열심히 다니고 주말에는 엄마를 살펴보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열심히 산 덕분일까요? 회사 사람들이 성실한 저를 보고 남자친구라도 하나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이리저리 소개팅도 시켜주고 하셔서 남자친구도 생기게 되었지요. 남자친구 또한 저희 엄마가 암으로 투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남자친구는 그냥 남자친구일 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연애를 한다는 말에 엄마가 무척이나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남자친구도 엄마가 암투병을 하시는데 얼굴은 한번 비춰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을 했고 저는 엄마에게 남자친구도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제 남자친구 정말 착한 사람이었거든요. 우리 엄마의 말동무도 되어주고 남들이 모르는 제 이야기도 살살 풀어주고 하니까 우리 엄마 제 남자친구와 보내는 시간이 즐거우셨나 봐요. 병원에서는 새로운 사람을 사귄다고 한들 거의 다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라 우울한 이야기밖에 나누지 못했는데 제 남자친구가 와서 분위기를 풀어주니까 그렇게 신날 수가 없다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에게 오히려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 그렇게 7년이라는 시간을 투병하셨어요. 위에서 시작된 암이 점점 사이즈도 줄어들고 수술만 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는데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신장으로 재발을 하고 혈액암으로 번지기까지 하면서 결국 7년 동안 긴 투병을 하고 하늘의 별이 되셨습니다. 정말 완치가 될 거라고 온 가족이 굳게 믿고 있었던 만큼 엄마의 일은 상처가 되었어요. 마지막에 너무 급속도로 온몸에 암이 번지는 바람에 제대로 된 치료 한번 받지 못하시고 그렇게 하늘의 별이 되셨거든요. 저도 많이 마음이 아팠지만 제 남자친구 역시 펑펑 울더라고요. 저희 엄마와 꽤 오랜 시간 유대감이 쌓인 탓이었어요. 장례를 치르는데 의연해지지가 않더라고요. 7년이라는 투병을 했고 또 어느 정도 마음 정리도 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건 정말 저의 착각이었나 봐요. 엄마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죠. 저는 아빠와 훨씬 더 유대감이 깊었고 엄마가 7년 동안 병원과 집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얼굴을 못 본 시간도 꽤 있어서 막상 장례식장에서는 고생하셨다고 잘 보내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런 엄마가 하늘나라에 갔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서 하염없이 눈물만 나더라고요. 그렇게 엄마 잘 보내드리고 난 다음에도 저는 직장도 있고 연애를 하던 남자친구도 있었으니까 자립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했지만 혼자 남은 우리 아빠가 외로울까봐 독립하지 않고 본가에서 아빠와 함께 살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우리 아빠 저까지 없으면 외로워서 어떻게 살겠어요? 7년 동안 병수발 든다고 늙기도 많이 늙었는데 우리 아빠를 제가 옆에서 지켜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릴 땐 항상 아빠가 저를 지켜주었으니까 나이를 먹어서는 제가 아빠 옆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가 5년 동안 연애를 했으니 이제는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고 슬쩍 옆구리를 찔러오는데도 무시를 하고 우리 아빠 옆에 조금 더 있고 싶다고 말을 했죠.
너는 그 남자애랑 결혼 안 하냐? 나이가 벌써 31살인데 이제는 슬슬 생각하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만나기도 오래 만났잖아. 결혼하자는 말을 하긴 하는데 아직 31살이면 어린 거 아니야? 아직은 아빠랑 조금 더 시간 보내고 싶은데. 그러다가 그놈 떠나면 또 언제 새로운 사람 만나서 연애하고 그러려고 그래. 그냥 데려가 준다는 사람 있을 때 빨리 가는 게 좋은 거지. 아빠 딸 능력 무시하는 거야? 데려갈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건데, 안 그래? 아빠, 나는 아직은 아빠랑 같이 있고 싶단 말이야. 그렇게 둘러댔지만 속으로는 좀 고민이 되긴 했죠. 우리 엄마가 마지막에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병세가 깊어졌을 때 제 남자친구의 손을 꼭 붙잡고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딸만큼은 시집가는 거 보고 가고 싶었는데 하늘이 시간에 더 이상은 주지 않을 것 같아서. 참 사람이 진국이야. 그러니까 우리 딸이랑 오래오래 함께 했으면 좋겠어. 꼭 우리 딸이랑 결혼해서 내 몫까지 우리 딸에게 잘해줬으면 좋겠어. 그 말을 남기고 가셨어요. 제 남자친구는 결혼 타령을 하기 시작하면서 저희 엄마가 남기고 간 유언을 들먹였죠. 저희 엄마가 저를 잘 부탁한다고, 꼭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한 말이 있지 않냐고. 하늘에서 우리 엄마가 지켜보고 계실 건데 정말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안심하지 않겠냐고 말을 하는데 저도 솔직히 마음이 흔들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이가 32살에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와는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연애를 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게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께 인사를 제대로 드린 적은 없었지만 명절이 되면 선물을 보내드리고 전화나 문자 정도는 가끔 안부식으로 주고 받았기 때문에 결혼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양쪽 집에 인사를 드리고 상견례를 바로 하게 되었는데 상견례 자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렇게 얼굴을 뵙고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만 제가 좀 신경이 쓰이는 일이 있어서요. 혹시 그 혼주석 말입니다. 친정엄마 자리에는 어느 분이 앉으실 건가요?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 집사람이 작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식 알고 계실 거라 생각했는데요. 당연히 혼주석은 비워둬야죠. 그 자리를 비워두신다고요? 저 남들 보기 좀 그렇지 않나 싶어서요. 차라리 뭐 친척분들 누구 앉을 사람 없답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저랑 아빠 둘 다 너무 놀라운 발언이기도 하고 또 상처는 상처대로 받아서 뭐라 말을 하지 못하고 입만 떡 벌리고 있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의 옆구리를 찔러대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혼자석이 비어있으면 뭐 어떠냐고 저희 가족의 눈치를 보면서 말을 하고 있었죠. 시어머니께서는 본인이 못할 말을 한 건 아니지 않냐며 당당히 하셨죠. 그 말에 저희 아빠 열이 머리 꼭대기까지 오르셨나 봐요. 저희 딸 정말 부끄럽지 않게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지원해주면서 키웠습니다. 부족한 거 하나 없이요. 혼주석 하나 비어있는 게 뭐라고 친척을 앉으라니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효녀인 우리 딸에게 상처를 주시는 말이었습니다. 사과하셨으면 좋겠네요. 사과를 하라고요? 아니 남들이 생각했을 땐 혼주석에 한 명만 앉아있으면 지원도 반절만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안 중에서는 우리 아들이 모양새에 빠지는 결혼식을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걸 그 왜 모르시나요? 엄마 미쳤어? 무슨 그런 소리라고 그래. 엄마가 말하는 건 옛날 사람 사고방식도 아니야. 그냥 엄마 개인적인 생각이지 우리 가족의 생각도 아니라고. 장인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노영 주세요. 부모가 하나라서 지원이 반절만 들어오는 거 아니냐고요. 참 다른 거 하나도 안 따졌습니다. 사위 성품 하나만 보고 시키는 결혼이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참 좋아했거든요. 사위를. 밝고 명랑하고 또 어른을 공경하고 살필 줄 안다고요. 그래서 당연히 부모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만 저 말입니다. 우리 딸이 훨씬 조건이 좋아도 큰 소리 안 했습니다. 아니 뭐 며느라가가 얼마나 잘났다고 그러십니까?
둘 다 비슷한 회사 다니면서 연봉도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사돈 댁에는 건물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요, 제 명의로 된 50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우리 딸 결혼할 때 이 건물을 팔더라도 남부럽지 않게 결혼시키려고 했습니다. 50억짜리 건물이 있으시다고요? 아니 그런 말씀을 왜 이제서야. 아내처는 그냥 정말 지원을 덜 받게 될까봐. 호랩이시니까 혹시라도 우리 아들에게 기대고 낳게 될까봐 저 말씀에 좀 그렇게 억세게 말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저요, 우리 딸에게 평생 얹혀 살 생각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도 없고요. 지원을 해줬으면 해줬지 받아갈 생각은 없다 이 말입니다. 저는 또 혼자가 되셨으니까 혹시라도 딸 살림에 얹혀 살 생각인가 싶어서 아이고 제가 지레 짐작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아빠는 이미 상해버린 기분 때문에 씩씩거리셨어요. 그렇게 아무런 이야기도 진행시키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날 이후부터 남편이 매일같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결혼만 하게 되면 절대로 이런 일 2번 다시는 만들지 않겠다고 6년을 봐온 자기를 믿어달라고요. 워낙 남편은 저희 가족이나 다름없는 사이처럼 많은 것을 함께 했었고 저희 아빠도 남편은 정말 진국이라고 칭찬을 하셨었기 때문에 남편이 무릎 꿇고 본인 집안에서 나온 막말들을 대신 사과하는데 받아주지 않을 수 없었죠. 아빠는 물론 끝까지 이 결혼을 해도 후회 없겠냐고 저희 의사를 물어보셨죠. 저는 남편을 정말 사랑했어요. 엄마의 마지막 유언도 마음에 걸렸고요. 그리고 제 인생의 6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하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부분도 많아졌는데 이제 와서 새로운 사람과 그런 유대감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힘들 것 같기도 했고요. 시어머니의 그 발언만 아니었으면 문제가 될 일도 없었을 거고요. 게다가 남편이 저에게 2번 다시는 그런 소리 듣지 않게 해주겠다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나 또 남편이 정점을 찍었죠. 장모님이 살아계실 때 저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한 것이 이 사람과 결혼해서 끝까지 행복한 가정을 꾸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장모님의 마지막 유언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번 다시는 상처받는 일 만들지 않겠습니다. 남편은 눈물까지 찔끔 흘려가면서 저희 아빠께 빌고 빌었습니다. 결국 그 진솔한 모습에 저와 아빠 둘 다 한 번만 믿어보자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죠. 결국 저희 아빠 시부모님을 다시 한번 만나서 단판을 짓게 되었습니다. 제가 경솔한 발언을 했다는 것은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으면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아들이 노발대발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참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정말 너무나도 편협한 시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2번 다시는 그런 일로 저희 딸을 무시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이 부족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나요? 제가 50억짜리 건물 지은 건 아실 테고 저희 딸을 남부끄럽지 않게 시집 보내고 싶었습니다. 신혼집은 제가 해주겠습니다. 대신에 우리 딸에게 상처 주는 일이 없길 바라며 시집살이 같은 것도 절대 시키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는 찍소리도 하지 못했죠. 그렇게 단판을 지은 다음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신혼집의 존재감 그리고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뱉은 막말로 인한 여파 때문인지 시댁 식구들은 그 뒤로 저에게 찍소리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쌍심지를 켜고 저에게 부당한 일을 시키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할까봐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저에게 물을 떠오라는 심부름조차 맘 놓고 시키지 못했어요. 저는 너무나도 편안했죠. 시어머니께서 유일하게 저에게 일을 마음껏 시키고 은근한 꾸지람을 할 수 있는 날이 명절이었는데 그날만큼은 저도 사실 군소리 없이 시키는 일들을 했었죠. 1년에 딱 2번 있는 날이잖아요. 그때라도 시어머니께서 마음껏 부려먹고 싶은 대로 부려먹어야 저도 나중에 할 말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3년 차였습니다. 첫째 아이를 낳고 둘째 아이를 임신 중이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쪼그려 앉아 전을 부치라고 시키시더라고요.
배가 일찌감치 불러왔던 터라 바닥에 앉아서 전을 붙이는 게 힘든 일이었지만 그래도 시키신 일이니까 하고 있었는데 제가 배가 뭉치는 느낌에 자세를 바꾼다고 움직이다가 손에 화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물론 제 부주의로 일어난 일이긴 했지요. 근데 화상이라는 게 계속 화끈화끈 아프잖아요. 화상도 꽤 넓은 면적으로 입어서 너무 아파서 찬물에 손을 바로 대고 있었죠. 아니 전 다 탄다 뭐하니? 어머니 저 정 붙이다가 화상을 입은 것 같아요. 저 혹시 화상 연고 같은 거 있으세요? 찬물에 대고 있어도 열감이 있어서요. 아니 살림하다 보면 그 정도 상처는 누구나 다 있는 거지. 뭘 그거 가지고 그래. 화상 가지고 엄살 부리지 말고 얼른 와서 처음 붙여라. 부지런히 일을 해도 모자랄 판에. 아프긴 했지만 집에 화상 연고도 없다고 하는데 어쩌겠어요. 대충 상처에 바르는 연고만 발라놓고 열심히 명절상을 차리고 있었죠. 그런데 다음 날이 되니까 수포까지 올라왔더라고요. 친정에 가서 아빠랑 같이 밥을 먹기로 했는데 손에 수포가 올라온 게 너무 흉해 보였어요. 명절이라서 문을 연 병원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집에 있는 약 대충 바르고 친정에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 손을 본 아빠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이 손이 왜 모양이야? 아이 다친 거야? 어쩌다가? 아니 쭈그려서 앉다가 전 붙이다가 배가 뭉치는 것 같아서 자세를 바꾸는데 글쎄 프라이팬에 손을 대었어. 명절이라 문을 연 병원도 없어서 그리고 시댁에 화상연고 같은 게 없어서 대충 약 아무거나 발랐더니 이렇게 수포가 더 심해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임신해서 배가 남산만한 며느리한테 쪼그려 앉아서 전을 붙이라고 했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임신한 며느리 힘들겠다고 쉬라고 해도 모자랄 판에 끝끝내 이까지 시키고. 아 내가 정말 이 사람들을 우리 딸 절대로 힘들게 하지 말라고 신혼집까지 떡하니 해줬구만. 첫째 애는 누가 보고. 첫째 아이가 졸렸는지 잠투정을 심하게 해서 제가 재운다고 방해했어서 몰랐습니다. 자위노른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물론 우리 딸에게 너무 지극정성인 것도 있긴 하지만 자네 와이프가 임신을 했으면 자네라도 쉬라고 눈치를 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 차라리 애를 우리 딸 보고 재우라고 하고 자네가 전을 붙이던지 했어야지. 아빠는 수포가 올라온 제 손을 보면서 씩씩거리셨어요. 정말 그때 마음이 몽글몽글하더라고요. 정말 내 아버지구나. 남들은 화상 가지고 뭘 그리 엄살이야 하는데 우리 아빠는 내 손을 보면서 얼마나 아팠을까 호호 불어주면서 걱정을 해주는구나 싶어서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임신을 해서 감정이 하루에도 수십 번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아빠의 그런 걱정이 마음을 들쑤셨다고 해야 하나요? 제가 눈물을 뚝뚝 흘리니까 저희 아버지 안절부절 못해서는 결국 시댁에 전화를 거셨습니다. 아니, 저 사돈 어른이 웬일로 전화를 다 치셨을까요? 저희 딸 손에 화상 입은 거 봤습니다. 아이 둘째 손주를 임신한 며느리에게 쪼그려 앉아서 전을 붙이라 시키셨다니요. 언제는 딸처럼 생각해 주시겠다고 하시더니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서야 되겠습니까? 딸처럼 생각해 주신다 했던 저희 딸, 앞으로는 명절에 저랑 여행이나 다닐까 합니다. 불만 없으시지요? 아니 명절마다 여행을 가시겠다고요. 저희 집안에 다 행사라는 게 있는 법인데 일방적으로 이러시는 건 좀. 그 행사라는 게 가족들끼리 저 무쳐 먹는 거 아니었습니까? 요즘 누가 전을 집에서 일일이 무쳐 먹습니까? 재료값이 더 들지요. 그러지 말고 제가 매 명절마다 100만 원씩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걸로 가족들끼리 오붓하게 외식이라도 하시지요. 보조감에 200만 원씩 보내겠습니다. 그럼 됐지요. 돈을 준다는 말에 시모가 찍소리도 못하시더라고요. 저희 시댁 살림살이가 그렇게 넉넉한 편도 아니었거든요. 정말 그 다음 명절부터는 아버지께서 시댁에 꼬박꼬박 200만 원씩 보내셨어요. 그리고 제가 둘째를 낳고 몸조리도 끝나고 저희 둘째 아이가 돌이 지나자마자 아빠는 명절만 되면 가까운 국내든 아니면 해외든 제 의견을 물어보고 여행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빠와 함께 갔지요. 성인이 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한 이후에 아빠와 어디 여행을 다녀본 적이 없었는데 그렇게 같이 여행을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이 아빠를 잘 따르기도 했고요. 더 통쾌했던 건
미운하고나 늘 붙어있던 제 남편은 쏙 빼놓고 여행을 갔다는 것이었어요. 저희 남편 여행에 끼고 싶어 했지만 저희 아빠가 딱 잘라 거부하셨죠. 자네가 부녀여행에 왜 끼나? 평소에나 우리 딸 데리고 이곳저곳 다니지? 어휴, 내가 우리 딸이랑 여행 다닌다고 하니까 끼고 싶다고? 됐네. 그 행동에 저희 시어머니 또 한 번 삥 또 제대로 나가셨죠. 해외여행 다니면서 자기 아들은 두고 간다고요. 거기다가 자기 선물도 하나 안 사온다고 말입니다. 물론 저도 아예 안 사온 것은 아니었지만 시어머니께서 바라시는 비싼 명품들은 사올 수가 없었죠. 경비도 전부 아빠가 보태주시는데 시어머니 선물까지 아빠 돈으로 살 순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몇 년을 보내고 저희 가족들에게도 어느 정도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는데 사람이 정말 아무 일 없이 행복하기만 하면 꼭 큰일이 터지기 마련이더라고요. 저희 아빠, 제가 결혼 이후에 독립을 해서 살면서 혼자 많이 외로우셨나 봅니다. 마음의 병이 커지고 커진 것인지 몸에도 병이 들기 시작하신 거예요. 저희 엄마를 그렇게 삼킨 것처럼 아빠의 몸에도 암덩어리들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물론 제 나이가 40을 넘겼으니 저희 아빠도 나이가 많이 드셨죠. 어느 정도 병이라는 것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생각은 했지만 암이라는 병이 아빠를 집어삼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는 좌절했죠. 엄마를 이미 암으로 보내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빠의 암 소식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했어요. 거기다가 췌장암이라고 하더라고요. 길어야 3개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저는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아빠의 병간호만 열심히 했습니다. 시댁에서 불러도 무시하고 아빠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싶어서 정말 아빠 옆에만 내내 붙어 있었어요. 제가 남편을 챙기지도 않고 아빠만 챙겼기 때문에 당연히 시어머니께서 뭐라고 한 소리 하실 줄 알았는데 조용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비슷한 나이니 본인에게도 생길 수 있는 일이라고 느끼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다행히 시댁에서 잔소리를 하지 않으니 마음 편안하게 아버지의 옆을 지켰죠. 정말 그 어떤 때보다 지극정성으로 보살핀 것 같았지만 저희 아버지, 이 세상에 미련이 없으셔도 너무 없으셨나 봐요. 그렇게 하늘에서 기다리고 있는 엄마의 옆으로 가셨습니다. 그렇게 장례를 준비하게 되었어요. 생전 아버지의 가장 환한 얼굴 사진을 골라 영정사진을 만들었고요. 아버지의 지인분들이 오실 때마다 정말 정성스럽게 인사를 나누며 우리 아빠의 마지막을 곱게 보내드리려고 했죠. 첫날은 정말 정신없이 지나가고 둘째 날 저녁쯤 되어서야 허기짐이 몰려오더라고요. 육개장 한 그릇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우르르 까만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의 얼굴은 죄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당연하다는 듯이 아버지 영정사진 앞에 서서 조문을 하더니만 제 쪽으로 걸어오시는데 갑자기 장례식장 입구에서부터 시어머니가 뛰어오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오셨어요. 혹시 몰라서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길이 엇갈렸나 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어머님, 손님분들이세요? 어떻게 아시는 분들이신지. 내가 서류를 좀 정리할 게 있어서 모셨다. 마침 잘 됐지 뭐야. 우리가 정리를 좀 해야 할 게 있는데 말이야. 네? 어머님이랑 제가 같이 정리할 게 있다고요? 그런 게 뭐가 있다고? 뭐가 있긴 해. 아니, 그 전에 혹시 너 배다른 형제라던가 그런 거 없지? 너 혼자 외동 맞지? 어머님, 지금 저희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 아버지께 혼외자라도 있는 거 아니냐는 소리를. 정말 왜 그러세요? 혹시 모르니까 짚고 넘어가자 이 말이지. 혼외자가 있으면 그만큼 받아야 할 몫이 줄어들고 절차도 복잡해지지 않겠니? 다른 친척도 없는 거 맞지? 네, 없어요. 왜 그러시는데요? 도대체 정리해야 할 서류가 뭐라고? 그럼 됐다. 그럼 그 사돈 어른이 가지고 있다던 50억짜리 건물도 네 몫으로 가는 거 맞지? 여기 서류에 도장부터 찍어라. 이게 뭐예요? 건물 양도? 아니,
저희 아버지 건물을 왜 어머님 명의로 가지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왜긴 왜야? 너 이런 거 관리 하나도 못하지 않니? 아니 못한다 보니야. 가지고 있는 건 나 잃어먹진 않으면 다행이지. 너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이스피싱 당할 뻔했던 것도 우리 아들이 막아주지 않았냐? 우리 아들 아니었으면 아주 큰 사고 날 뻔했지. 그렇게 덤벙거리는 너한테 어떻게 50억이나 되는 건물을 맡기냐? 그 건물 내가 받아놓으마. 그러니까 도장 찍거라. 상속 절차는 저희가 다 알아서 처리해드릴 예정입니다. 여기 서류에 사인만 해주시면 세금 문제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다 처리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류 여기 부분에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진짜 황당했습니다. 시어머니께 넉넉한 재산이 있었더라면 10명의 변호인단이 이해가 갔을 텐데 한 명의 변호사 비용도 분명히 아까워라 했을 시어머니께서 어떻게 10명이라는 변호사들을 데리고 이 장례식장에 나타나 사인을 하라고 종용할 수 있는 건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료 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대가를 받기로 했길래 이렇게 온 건가 싶었죠. 아무튼 10명 중 2사람은 저에게 서류를 내밀고 한 명은 명함을 건네주는데 변호사라고 적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황당했죠. 갑자기 건물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서류들을 준비하고 건물을 가져가기 위해서 저희 아빠가 하늘나라에 가기만 기다린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게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혼자 이런 걸 준비한 시모에게 넋이 나갔죠. 솔직히 남편 명의로 돌려라 했으면 지금보단 덜 황당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남편 명의도 아니고 시어머니 명의로 넘기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저는 제가 여기에 왜 사인을 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걸요. 이 재산은 저희 아버지 재산이고 당연히 제가 상속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예, 너가 그걸 모르냐? 아유, 어떡 답답하게 말이 안 통하네. 너 말이다. 덤벙거리지 않니? 뭐 하나 똑바로 돈도 못 모으고. 네 아버지, 그러니까 사돈 어른이 평생을 노력해서 얻은 건물일 텐데 네가 홀라당 해먹으면 좋아하시겠어? 그나마 연륜도 있고 이런 뭐에 빠삭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사돈도 원하실 거다. 내가 건물 가진다고 해서 네 돈 뜯어먹는 것도 아닌데 뭘 그래? 그렇게 뻔뻔하게 말을 하면서 당장 도장을 찍으라고 말을 하는데 기가 막혀서 변호사가 건넨 명함만 뚫어지게 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 명함이 어디서 많이 본 듯 했습니다. 기억이 떠오르려던 찰나였어요. 갑자기 뒤에서 누가 제 이름을 떡하니 부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다들 시선이 그쪽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거기에는 기골이 장대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변호사들이 숨을 헉 들이키며 뒷걸음질을 치더라고요. 그 꼴이 꼭 산에서 호랑이를 보고 혼비백산 주랭랑을 치는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김지민, 거기에 사인하지 마. 사인하기만 해봐. 아주 똥멍청이라는 걸 인정하는 꼴일 테니까. 아니, 아빠가 여기를 어떻게 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그리고 제가 미쳤다고 여기에 사인을 하겠어요? 아빠라니. 아니, 이게 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네 아버지 돌아가셨잖아. 그래서 지금 장례까지 치르고 있잖아. 너 무슨 친척도 없고 배다른 형제도 없다고 하지 않았어, 방금 전에. 없죠. 근데 또 다른 아빠가 있냐고는 안 물어보셨잖아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장난이야, 너 지금. 변호사님들,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설마 이 재산을 저 아버지라는 사람이랑 나눠야 하는 거는 아니지요? 어휴, 대표님이 여기까지 어떻게... 내가 분명히 이번 소송권 맞지 말라고 말했을 텐데 지금 대표 말 무시하고 지들끼리 쓰임을 해? 시고 아주 말세다 말세야. 10명의 변호사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눈치만 보고 있더라고요. 이게 다 무슨 일인지 이해가 안 가시죠? 어떻게 아빠가 둘이나 될 수 있는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말이죠. 변호인단들의 대표라는 대표 변호사가 저의 친아버지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는 제가 평생 정말 친아버지처럼 생각했던 새아버지셨어요. 어머니께서는 친부와 이혼을 한 뒤 제가 평생 아빠라고 생각했던 새아버지와 재혼을 하셨어요.
그때 제 나이가 6살이었습니다. 갑자기 바뀐 아버지의 마음의 문을 꼭꼭 닫았었는데 사랑과 정성으로 그 닫힌 문을 열게 해주신 게 바로 새아버지셨어요. 제가 6살이 될 때까지 엄마와 친부는 매일같이 싸우기만 하셨었습니다. 두 분은 사랑이 있어서 결혼을 하셨겠지만 성격도 생활 방식도 너무나도 상극이셨어요. 저희 친정엄마가 가정이 화목해야 함을 강조하고 항상 가족끼리 모든 것을 함께 해야 한다는 강박이 생긴 것도 전부 친부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친부 여자 문제가 복잡했던 것도 돈으로 속을 썩였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일에 미쳐있는 워커홀릭이셨을 뿐이었죠. 항상 가족들은 뒷전이고 일에만 미쳐 사셨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엄마는 무척이나 스트레스를 받아 하셨었어요. 오늘도 일이 아니야? 아니 어떻게 주말인데 아이랑 같이 공원이라도 한 바퀴 돌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정말 지긋지긋해. 내가 뭐 너 혼자 잘났다고 이러는 줄 알아. 내가 빨리 자리를 잡아서 대표 자리에 앉는다고 생각을 해봐. 나 지금 초고속 승진이야. 내 나이에 파트너 변호사 팀장 자리 달고 일하기 어디 쉬운 줄 알아. 그래가 지금 호의호식할 수 있는 게 다 누구 돈인데 그래. 그건 그래 돈 중요하지. 근데 적당히 벌어도 행복하다고. 나는 가족들끼리 행복한 시간을 가지고 싶은 거지. 당신 뒷바라지만 하고 싶은 게 아니라고. 이 세상에는 말이야. 돈이 정부야 정부. 당신이 돈 없으면 이렇게 좋은 집에서 예쁜 것만 보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친부는 항상 엄마를 돈으로 찍어 누르려고 하셨고 가정의 따뜻함을 느끼고 싶었던 엄마는 점점 지쳐갔어요. 결국 두 분은 이혼을 하시게 되었고 일에 치여 사는 친부는 저의 양육권을 포기하셨죠. 저는 그때부터 엄마와 함께 살기 시작했는데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새아버지가 생겼습니다. 그때도 이미 재산 상속을 받아 투자를 해서 건물을 한 채 보유하고 계셨던 새아버지는 시간이 많으셨어요. 가정에 정말 충실하셨다는 이야기였죠. 새아버지는 아이를 가지지 못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 하나만 본인의 자식이다 생각하고 금이야 오기야 키워주셨어요. 친부의 존재를 까먹을 정도로 새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지극정성을 다해주셨죠. 저희 엄마가 그렇게 바라던 화목한 가정, 온 가족이 함께하는 주말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거기다가 건물 관리만 가끔 하면 되고 통장에는 월세가 꼬박꼬박 꽂히니 우리 엄마 얼마나 원하던 인생을 살게 된 것이겠어요. 저는 새아버지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늘 제 걱정이 앞섰던 새아버지 덕분에 정말 부모에게서 받을 수 있는 사랑은 다 받으면서 자랄 수 있었죠. 친부께는 미안한 말이 될 수 있겠지만 정말 살면서 생각이 났던 적이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친부는 늘 바빴기 때문에 면접 교섭도 제대로 하지 않았거든요. 양육비만 꼬박꼬박 보내주고 제 생일 때가 되면 제 통장으로 거액의 용돈을 보내주실 뿐이었습니다. 그게 제 친부의 사랑 방법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릴 땐 이해가 가지 않기도 했어요. 저를 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제 앞에 나타나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 나이 31살에 엄마가 그렇게 돌아가시게 될 줄은 몰랐죠. 저랑 새아버지는 보통의 사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친부녀보다 더 끈끈한 사이였기 때문에 제가 독립을 하지 않고 새아버지와 살기를 선택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가족은 누가 봐도 혈연으로 맺어진 것 같은 관계로 보였기 때문에 저도 굳이 저희 아버지가 새아버지란 사실을 남들에게 밝히지 않았어요. 어차피 친부는 평생 제 앞에 불쑥 나타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도 있었고요. 왜냐고요? 저희 친정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친부가 장례식장에도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알려야 할 것 같아서 연락을 드렸었는데 돌아오는 답장이 차가웠어요. 지금 해외 M&A 건으로 나와 있어서 장례식장에는 못 갈 것 같구나. 저는 그 뒤로 제가 결혼을 할 때도 연락을 하지 않았고 인연을 쭉 끊고 살았습니다. 저에게는 제 마음의 빈 공간을 채워줄 새아버지가 계셨으니까요. 게다가 새아버지께 들은 이야기인데 엄마가 죽기 전 친부에게는 연락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죽어서도 마주치고 싶지 않은 냉혈한이라고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새아버지 장례식장에 나타났으니 저도 놀랄 일이긴 했죠. 제가 먼저 연락을 한 적도 없었으니까요. 여기는 어떻게 알고 나타나신 거예요? 아버지는 알고 계셨어요? 시어머니께서 이런 류의 소송을 할 걸 알고 계셨으면서 저한테 말 한마디 없으셨어요? 아이, 미리 알았으니까 소송권 맞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지. 아주 그냥 이 새끼들이 50억 건물 수수료에 눈이 돌아서 이런 짓을. 대표 말이 우스워. 그리고 내가 왜 네 소식 하나를 모르겠냐. 아무리 그래도 내 피를 이어받은 유일한 자식인데 그동안 몰래 지켜보고 있었지. 네 새아버지와도 간간히 연락하면서 지냈었고 아주 그냥 양육권 가진 유세를 떠는 건지 내가 네 사진 한 장만 보내달라고 해도 안 보내주던 네 엄마 때문에 내가 네 새아버지라는 사람이랑 연락하면서 네 소식, 네 사진 받고 있었다고 이놈아. 저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그래도 친부가 있는데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겠냐면서 제가 커가는 사진들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까지 두 분이서 몰래 나누고 계셨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제 새아버지 대단하신 분 아니겠나요? 그리고 정말 우연치 않게 시어머니께서 건물을 가져오고 싶다고 소송을 맡기러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갔을 때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제 결혼식 사진에서 보았던 시어머니가 떡하니 있었으니까요. 저희 새아버지가 아픈 것도 모르고 계셨다가 이 소송건으로 알게 되셨다고 해요. 친부는 변호사들에게 사건 수임을 맡지 말라 했지만 건물을 가져오면 주겠다는 수수료에 눈이 먼 변호사들이 몰래 사건 수임을 맡은 거죠. 제가 사인만 하면 오래 걸릴 일도 아니었으니까요. 친부는 미안해서 제가 본인 딸이라는 것도 숨긴 채 사건만 맡지 말라고 이런 건 돈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둘러댔대요. 그러니 변호사들이 뒤에서 몰래 맡으면 금방 끝도 나고 돈도 벌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친부는 변호사계에서도 조금 유명하신 분이셨거든요. 좋은 쪽으로는 아니고요. 돈이 되는 일이면 물불 안 가리고 뭐든지 하는 사람이라고 유명하셨죠. 그러니 괜히 저한테까지 불똥이 튈지 모른다는 생각에 제가 딸이라는 것은 비밀로 하셨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돈을 주고 소송을 맡기겠다는데 왜 대표님이 반대를? 아니, 뭐 딸이라서 걱정되는 건 알겠는데 제가 관리 잘하고 넘겨주려고 그런다니까요. 내가 우리 마누라랑 재혼한 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럽니까? 사람이 아주 욕심만 그럭그덕해서는 거기 변호사들 이 사건 이대로 맡을 생각이면 우리 사무실에서 쫓겨날 생각들 해. 당장 안 나가. 셋세 동안 안 꺼지고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당장 해고 통보갈 줄 알아. 그 말에 다들 혼비백산해서 장례식장을 뛰쳐나가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황당하다는 얼굴을 하고 계셨죠. 정말 해도 너무하시네요. 어떻게 이런 짓을 뒷공무니에서 몰래 꾸미실 수가 있어요? 그것도 우리 아빠가 투병하고 있는 사이에. 정말 두 번 다시는 보고 싶지 않네요. 당신도 딱 결정해. 정말 몰랐다면 당신에게는 기회를 한 번만 줄게. 당신 어머니와 인연을 끊을 생각이 아니라면 나랑 이혼해. 여기 우리 친아버지 보이지? 이분 정말 유능한 변호사셔. 물불 안 가리고 소송하는 분이시거든. 거기다가 딸 문제인데 이성적으로 하실지 모르겠지만 당신과 이혼을 하게 된다면 정말 먼지 하나까지 탈탈 털 거야. 이혼이라니. 당연히 저희도 안 될 말이지. 나도 우리 엄마가 저렇게 욕심이 많은 사람인 줄 몰랐어. 엄마 정말 반성하세요. 어떻게 장인어른이 투병 중이신데 뒤에서 몰래 그런 짓을 꾸미고 아무렇지도 않게 위로를 할 수 있어요. 엄마 정말 소름 돋아요. 뭐라고? 야, 내가 언제 나 혼자서 자고 이런 일을 했겠네. 내가 건물을 가지게 되면 그 몫이 나중에 너에게 상속이 되는 거라고. 누가 그 건물 가지고 싶다고 그랬어요? 저는 제 와이프가 가지고 있어도 아무렇지 않다고요. 도대체 그런 욕심은 왜 부리시는 거예요, 엄마가? 제 와이프 말대로 엄마랑은 더 이상 마주치고 싶지 않아요. 나중에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생길 때도 돈만 벌 것 같다고요, 엄마는. 그러니까 장례식장에서도 나가주세요. 나가달라고요. 시모는 입을 떡 벌렸어요. 아들에게 이런 취급을 당할 줄은 몰랐겠죠. 아들이 오히려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50억이라는 건물이 어디 가지기 쉬운 건물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우리 남편은 눈치를 잘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건물을 누가 소유하던지 간에 자기는 득볼 것도 실을 볼 것도 없는 입장이었으니 제 편에 서기로 한 거겠죠. 만약 이 문제로 또 한 번 소송이는 몰이 준비하겠다고 하면 저도 진심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너와 됐던 우리 딸에게 상처를 주는 건 절대 볼 수 없지. 그래도 피가 이어진 자식이라고 끝까지 제 편에 서주시는데 얼굴도 가물가물했던 친부였지만 든든하더라고요. 결국 그날 그렇게 욕심을 부리던 시어머니는 남편 손에 질질 끌려 장례식장 밖으로 쫓겨났고 그 뒤로 줄기차게 저에게 연락을 해왔지만 우리 남편이 아예 차단을 걸어버리더라고요. 저에게 연락을 받지 말라고 했어요. 이제 정말 인연을 끊을 시간인 것 같다고 말을 하면서 여태까지 마음고생 시킨 게 미안하다고 약속을 하나 하더라고요. 내가 만약 당신 몰래 우리 가족과 연락을 하고 우리 가족을 챙기는 걸 본다면 그땐 정말 이혼하자고 해도 겸허하게 받아들일게. 하지만 나는 내 아이들 그리고 당신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 장모님이 나에게 잘 부탁한다고 장인어른이 끝까지 당신 편에 서달라고 말씀하셨던 거 꼭 지키면서 살 거야. 남편은 눈물을 그렁그렁 달고 저에게 진심을 보여주었고 그런 부모를 가진 남편에게는 잘못이 없음을 인정하고 남편과 오순도순 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친부의 도움으로 재산 정리를 마친 뒤 저희는 집으로 찾아오는 시어머니를 피하기 위해 이사도 감행했습니다. 아이들이 점점 더 커질 텐데 학군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파락군 지역으로 이사 왔어요. 혹시 이 채널을 저희 시어머니께서 보고 계실지도 모르니까요. 그 뒤로 저희는 또 다른 가족을 받아들여 살고 있습니다. 저희 친부요. 이제 나이를 지긋하게 드셔서 그런 건지 외로우신 건지 연락을 먼저 해오시더라고요. 엄마가 원했던 것처럼 한 달에 한 번 식사도 같이 하고 저희 아이들 재롱도 보시며 그렇게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저와 남편도 서로를 이해하며 잘 부딪히고 살고 있고요. 시댁은 글쎄요, 용서를 할 수 있는 날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연락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제 생활이 딱 좋거든요. 여러분, 제 결정이 현명했다고 말해주시면 또 한 번의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아이들 잘 키워가면서 행복하게 잘 살아볼게요. 감사합니다.